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현주인데요. 이제 소개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사건 담당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사건을 쫓아다닌 건 아니고, 사건이 자꾸 눈에 보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했던 많은 분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20년 이상 헌신해 오셨던 간호사 선생님들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보건관리자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가 보건관리자로서도 오랫동안 일을 해봤고 그리고 산업보건의로서 여러 보건관리자들과 협업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발전소 특조위 같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직종의 보건관리자 선생님들도 만나봤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라고 부르시나 보다 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슬라이드가 안 보여요? 예. 네, 원래 이제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눌러서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안 가네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네. 예,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고요. 뒤쪽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건강관리라는 이제 절이 있고 거기에 표시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사업주가 있고 안전보건 책임자 또는 총괄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어디에 있나요? 전체 이제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서 보건관리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건관리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지도 조언하는 임무를 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또 줄이 하나 있고 그 산업보건의 이렇게 써 있죠. 산업보건의는 현재 상법상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기특법에 의해서 유보되어 있고 병원이라든가 이제 상법상 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아직도 작동 중인 제도이나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는 제도입니다. 이 네모 안에 있는 조직들이 협업을 해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예방이라는 것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산업법상 안전보건 교육이라든가 직무 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작업항의 측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예방이라는 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이제 만성화의 방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는 약간 특이하게 그런 스크리닝으로서 조기 진단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 직업병에 대한 감시 기능, 서베일런스 기능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사후 관리.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자 건강에 대한 관리의 의무를 사업주가 진다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이 받는 건강진단과 이 노동자들이 받는 건강진단의 다른 점입니다. 이런 2차 예방 활동이 산안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실상 사업장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법에는 이제 뭐 구체적인 이런 조항들은 많지는 않지만
산재 보상 및 재활에 관한 사항도 이제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시게 되고, 앞으로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장에서 이제 그 현재 복귀 노동자에 대한 업무들까지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이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가 2018년에 고 김용균 사망 이후에 김용균의 어머니가 요구한 법안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입니다. 이 전부 개정의 취지의 하나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그런 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산업법을 먼저 살펴보고 이 속에서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위상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이사회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개정산업법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는 안전보건을 할 때 말단에서 실무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사회에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제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고를 받는 자,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 시기보다 사업장 내에서의 보건관리가 보다 원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그 여러 그 규정들이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저 말고 다른 발표자들이 보건관리자의 직무나 뭐 법률적인 사항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시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는 산업보건의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산업보건의도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관리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한 자체 보건관리자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고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된 보건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50에서 300인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요건이라든가 시설 이런 요건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고용노동부 지정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전국에 뭐 약 200개 정도 이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을 해서 보건관리자 선임을 했다고 인정을 받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전까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 대행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직업건강 그 간호협회 등 정혜선 교수님이 많이 애를 쓰셔서 이제 300인 이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보건관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보건관리 대행을 했었던 사업장이고 50인 규모의 차량용 이제 엔진 라디에이터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보건관리 전문의사로 이 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 그림 보여주세요. 네. 어느 날 저희 산업위생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 사업장은 납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겠다. 근데 사업장에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연도별로 이 사업장에서 작업 환경 측정해서 납이 굉장히 높게 검출됐다라는 막대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산업위생사 선생님이 이 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해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발생원에 대해서 밀폐를 한다든가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 이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썼죠. 이런 방식으로 개선 조치를 이제 사업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해서 그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막대기가 낮아졌죠. 예. 이렇게 해서 작업 환경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건관리의 한 영역이고, 우리 이제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근로자 건강관리 제도의 두 축,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중에 이제 한 영역인데, 그래서 제가 이때 이제 보건관리 의사로서 한 일은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세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산업위생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좋은 점은 의사, 산업위생사, 간호사 이렇게 셋이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공장장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노동자 교육도 하고 혈중 납에 대해서 추적 관찰도 하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되겠죠? 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그 다음해쯤 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 사실 대학병원급의 그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굉장히 노력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장에 이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은 열악하고 이제 항상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노동자들은 다시 채용되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이 노력들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원 상태로 복귀되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이 사업장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관리자 배치의 중요성, 이게 오늘 제가 맡은 주제인데 사례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시행령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실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생각을 할 때 여기 1번으로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경우, 이거를 1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이제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채용되어 있으면 이제 소화제, 파스 이런 거 나눠주고, 그리고 건강진단 사후관리하고, 그 이상을 하려고 해도 사업장에서 허락하지 않는 조직적 문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점은 보건관리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그 조직 내에서 최고 심의 의결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사업장에 배치하면 노동자가 건강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자가 법이 정한 작업환경 측정을 했냐 안 했냐, 건강진단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기 때문에 무수한 행정 실무들 속에서 실제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이 없다, 이런 반론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업주에 대한 지도전의 임무이고 그 조직의 심의의결 기관을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아까 정혜선 교수님께서 보건관리자의 고용 형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기업을 다니면 이제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 한결같이 계약직, 별정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조직 내에서 개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사실상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좀 자신 없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한테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계약직 간호사이고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제가 초보 전문의 시절 2003년부터 계속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가면 본인이 했었던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건관리를 오랫동안 이제 간호사가 배치돼서 하더라도 항상 새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대기업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이제 한 대학병원 보건관리자 배치 사례, 어느 병원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직을 해서 이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종합병원계, 대학병원계의 보건관리자는 어떤 위치였냐? 계약직 간호사를 뽑습니다. 병원에 그 많은 간호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간호사를 뽑고 이들이 각 대학병원을 로테이션합니다. 2년 주기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정규직 간호사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간호사가 이제 선임이 돼서 이제 그 1년 동안 뭘 했냐에 대해서 제가 적어 갖고 온 건데요. 그 1년 동안 처음에 와서 작업 환경 측정이 부실하게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측정 부서를 확대하고 그다음 대상 물질도 확대하고 또 사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보호구를 적정하게 적시에 충분한 수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하고 정기적으로 스모그 테스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수술방에 원래 이전에는 포르말데히드를 가지고 보관할 필요가 없었는데 작업 공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데 이분이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보고해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겠지만 사업장에서 300만 원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내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역시 이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하려면 사업장 조직 내에서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는 동안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장에서 그 후임 보건관리자는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왜 대통령상을 탔냐면 그 전까지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다 외주를 주고 돈으로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병원장님이 저한테 업체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산업보건의 시절에. 제가 아니 이런 걸 사업장에서 해야지 왜 외주를 줍니까? 해서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간호부원장님, 오른쪽에 사무부장님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작업장 개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상을 타신 거죠. 그 병원을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런 그 보건관리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에는 고용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의 문화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사실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요. 제가 고 김용균 사망 이후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안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는 지금은 해산을 했지만 당시에 22개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이행에 대해서 점검 활동을 일부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 22개 권고안 중에 하나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보건관리자의 고용 안정성과 적정 대우를 할 것을 저희가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건데요. 효율적인 보건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조직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낼 때는 당시 총리가 100%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당정 이행안이 나오면서 고용에 관계된 부분 빼놓고는 다 수용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또 갔습니다. 얼마 전에 또 갔는데 그 말씀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보건관리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22분의 1의 분량으로 권고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특조위가 활동하기 전에는 고독성 물질, 결정형 실리카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림에 보시면 까맣게 뭐가 보이시죠? 이게 15층짜리 큰 보일러 안에 있는 먼지입니다. 이 먼지에 발암 물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측정은 기준치를 몇 배 상회하는 것이라는 것을 특조위에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암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고 들여다봤더니 보건관리 체계가 상당히 비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권고를 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발전소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이것을 일반 인구 집단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그 자료랑 비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 색깔의 그래프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래프의 맨 왼쪽에는 고혈압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쁘게 양반응 관계가 있는데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일반 인구 집단에서 이제 그 원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내 하청이 아니신 분들, 비정규직이 아니신 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만성질환의 유병률들이 발전소 비정규직에서 제일 높다. 근데 발전소 정규직이라고 해서 또 낮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밝힌 것이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치료율이 일반 인구 집단보다 상당히 낮다. 이것은 이제 이 발전소의 특성상 굉장히 그 격오지에 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낮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를 제시를 하면서 보건관리자를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우리 특조위가 강력하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전국 발전소 보건관리자 간담회를 했고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들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란 게 그 발전소에서 연간 한 명씩 돌아가시고 이런 사망 사건이 있고 그런 발전소들이 있는데 가서 CPR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하는 업무가 없는 거예요. 발전소에 보건관리 하시는 선생님들이 송출되고 있습니까? 저는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CPR하고 사망자를 보면서 그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소에는 나 말고는 일할 사람이 없다. 내가 유일한 의료인이다. 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봤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노동자들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20년 이상 그 격오지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유일한 의료인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용 형태가 정규직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시간제, 6시간제를 고용한다든가 이런 비틀린 모습을 보고 저희들은 좀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22분의 1로 이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했었던 거죠. 다음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다시 석탄화력 발전소에 이행 점검을 이제 갔는데
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발전소의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두 실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쯤 이것이 시사점은 무엇인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는 원청인 발전사가 있고 협력업체는 운전업체, 정비업체,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청소업체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청인 발전사에도 이전에는 보건관리자가 굉장히 숫자도 적고 별정직으로 한 명 있고 이랬었는데 가보니까 한 명 뽑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명 뽑았는데 이따 뒤에도 누가 말씀하시겠지만 산업위생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전 직장은 어디였냐면 이제 병원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자격증이 2개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전국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영어 시험 보고 들어와라 라는 제안을 다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당한가, 우리가 형평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기계적 형평성을 적용해야 될 일인가, 보건관리자에 대해서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전사는 충원이 되었고 한 명이 원래 계시던 분은 계속 별정직으로 계시는 상황이었고요. 협력업체에서 제가 좀 놀라운 상황을 보았는데 이 300인 이상 업체면 간호사, 그러니까 보건관리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운전업체에서는 300인 이상인데 이게 이제 계약건으로 따지면은 2개의 계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건당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할지, 회사 규모로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야 될지를 두고 엄청난 토론을 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 해석을 고용노동부에 이제 의뢰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특조위가 이거 권고할 때는 적어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보건관리자를 신규 채용을 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정비업체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50명 되는 정비업체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 150명인데 채용하셨냐 물어보니 거기는 이제 노동조합의 요구가 강력해서 우리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원한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가 돼가지고 150명 규모에서 채용을 해서 1년 된 간호사를 제가 면담을 했는데 뭐 어떤 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안전보호구 착용, 배치 전후 검진, 정비업체니까 배치 전 건강진단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저런 질병 관리를 하고 하루에 6, 7건 정도 건강상담을 하신다. 크고 작은 부상도 있다.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도 하신다 하길래 제가 그럼 시간이 이게 1인분이 할 분량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고위험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제 150명일지라도 하루가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정비업체들은 그냥 하던 대로 보건관리 대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그 중에 한 정비업체는 또 2차 협력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10명, 20명. 여기는 또 보건관리 대행도 그나마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관리자 제도를 고민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곳이 어딘가, 필요한 곳에 보건관리자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위험이 아래로 흘러서 외주화된 상황에서 보건관리자가 이제 자신이 원청의 보건관리자로서 하청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전 시기에 2,000명당 1명, 뭐 어느 업종은 2,000명당 1명,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적정한가라는 것을 좀 달라진 산업 구조 속에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제가 특조위원 개인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 경험을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부분의 모범 사례입니다. 아까 정혜성 교수님께서 건설업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말고 제조업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현장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다 느낄 것입니다. 위험한 도급을 주고, 이 도급을 준 다음에 거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도 없고 보건관리자도 없고 현장 소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려고 해도 도급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슬라이드에 안전관리자들도 안전관리자 직군으로 입사를 한 게 아니라 그 현업 부서로 입사를 했는데 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당신이 안전관리 하세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무슨 뜻인가요? 현업은 마이너스 1이란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그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 속에서 사내하청에 대해서 특히 전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돈을 줘야 됩니다. 원청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관한 사항인데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의 백혈병 등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를 좀 했고, 그러다 보니 한 반도체 회사의 산업보건검증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연구 용역에 참여한 이후에 4년 정도 제가 그 회사를 1년에 한 8회 정도 드나들면서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 CEO가 좀 안전보건 활동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 얘기를 이제 듣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셨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안법이 개정되기 전이죠. 이 원청이 사내하청에 대해서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우리가 법상 없는 책임을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냐. 그래서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주장했던 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채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한 3, 4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CEO의 마음이 움직이고 실제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전에 이 회사에는 규모가 큰 1000명 정도 되는 하청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보건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분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거기가 이제 40대 이상 노동자가 많았는데 암검진을 이제 꼭 국가 암검진을 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암검진을 받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다 어레인지를 한 거예요. 인근의 암검진 기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자기 노동자들이 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조율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3명의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검사도 제대로 못 받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1000명 중에 3명이 암이 발견이 되고 적정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주제가 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통계나 연구 결과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수치나 이제 글로써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보건관리자를 배치를 잘했더니 보건 관리의 성과가 좋더라, 뭐 이런 연구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자 배치가 정말 중요한가에 대한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현재 사업장의 보건관리는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교육,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는 제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기에도 사실상 벅차죠. 현재의 보건관리자의 그 고용 형태나 인력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나마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크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보건관리라는 것이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기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의지다. 이것은 보건관리자를 정규직화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지 아닙니까?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배치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례로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도 여러 자격이 있죠.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가 된다면 건강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이 기대가 될 것이고, 산업위생사가 배치가 된다면 작업환경관리 분야의 전문성이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보건관리자의 배치는 어떤 자격을 배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보건관리의 기능을 다 보유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 설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대기환경기사라든가 그런 그 전문성이 없는 그런 자격증 보유자가 이제 배치되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은 있지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가지고 현재 최소한 300인 이상 사업장, 특히 고위험 업종, 사내 하청 형태로 위험이 전가된 사업장, 이런 곳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 배치를 더 절실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